안녕하세요. 에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25년 연속 자존감 분야 베스트셀러인 마크 고울스콘, 필립 골드버그가 쓴 나는 왜 내가 제일 힘들까입니다. 온 세상이 일부러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무례하게 문을 쾅 닫는 이유는 당신이 아니라 방금 만났던 사람 때문이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얘들아, 좀 조용히 하랬잖아. 노동 전문 변호사인 모린이 그렇게 소리치며 뒷좌석에 앉은 아이의 손목을 향해 팔을 뻗는데 갑자기 차가 방향을 잃고 차선을 넘나들다가 하마터면 따라오는 트럭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조용해지긴 했지만 자칫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이 일에 너무 화가 난 모리는 저를 찾아와 자신이 미워 죽겠다며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폭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절 좀 보세요. 노조를 대변하는 잘난 변호사라면서 제 자식들도 다루지 못하고 죽일 뻔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어떻게 맞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저를 향한 공격이라고 여기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이미 완벽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모리는 아이들이 일부러 자신을 화나게 하려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겼기에 자신이 차 안에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점을 깨달았지요. 사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맞서려는 게 아니라 온종일 교실에 앉아만 있느라 억눌렸던 에너지를 발산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분하게 처리하되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모린에게 조언했죠. 어떤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비하로 여기거나 제3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자신을 향한 모욕으로 느끼는 경우죠. 예를 들어 작품이 성공하지 않아 고민하는 소설가에게 그의 아내가 굉장한 계약을 맺고 등단한 신인 작가의 이야기를 꺼내자 소설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조롱하는 듯 여겼지만 사실 아내의 진정한 의도는 단지 남편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재능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려던 것이었죠. 타인의 진심을 오해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보복하려 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토라지거나 심술을 부리게 되죠. 그렇게 반응하면 상대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논지를 흐려버릴 뿐 아니라 당신이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상대가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부끄러움은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남지요. 업무를 처리할 때도 사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 업체의 사장인 조앤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업사원들에게 신제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팀이라는 직원이 늘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팀을 직접 고용했고 내심 그를 인재로 아꼈던 조앤나에게 그 하품은 마치 공공장소에서 얼굴에 따귀를 맞은 듯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팀을 해고해버렸습니다. 팀도 참지 않고 부당 해고 소송을 걸었고요. 팀이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이었다는 사실을 조앤나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팀이 무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너무 오래 일해서 피곤한 나머지 하품을 했을 뿐인 거였죠. 그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조앤나는 결국 팀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그를 고용했습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지나치게 흥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냉정해질 수도 있지요. 아내와의 별거를 선택한 이유를 번번이 당하는 모욕에 화가 나서 자신이 폭력적으로 변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제게 얘기한 남편이 놀랄 만큼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분노하게 되는 게 너무 끔찍한 나머지 애정을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아예 관심을 끊고 관계를 포기해버린다는 사람도 있었죠. 안타까운 건 이런 많은 경우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할 행동으로 인해 고통이 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침착하게 문제를 살펴본다면 당장의 분노를 식힐 뿐만 아니라 화가 났던 대상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계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깨우는 한마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차분하게 살펴보라.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우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일을 자신이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찍 털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일을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손해를 줄이는 셈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기분이 상했음을 알리고 상대가 더 이상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서 다른 쪽 뺨까지 내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주먹을 앞세우기 전에 머리로 생각부터 하라는 뜻이지요.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엮일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함부로 친해지지 말고 친한 사람일지라도 쉽게 신뢰하지 마라. 조지 워싱턴. 전 아무래도 수녀가 될 걸 그랬나 봐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디가 외쳤습니다. 이번 남자와도 깨졌어요. 처음에는 친절하더니 갈수록 제멋대로인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겁쟁이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식당조차 결정하지 못하던 남자 말이죠. 왜 저는 항상 무지막지하거나 딱한 사람들하고만 엮이는 걸까요? 그런 남자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얼간이 같은 남자를 미리 가려내는 눈을 갖고 싶어하는 여자는 주디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여자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죠. 남자들도 자신이 끌렸던 이성이 알고 보니 아주 못되고 제멋대로이거나 혹은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였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거나 혹은 사소한 다툼에도 이성을 잃는 친구나 가족, 동료에 대해 불평을 들어놓는 데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먹어보지 않고도 썩은 사과를 골라내려고 애쓰듯이 좋지 않은 사람도 미리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썩은 사과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엮인다면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권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완력으로 당신을 찍어 누르려 합니다. 평소에 스스로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여기는 당신이라면 그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마치 흡혈귀처럼 남들에게서 힘을 빨아내곤 하지요. 힘을 나눠주지 않고 빼앗는 쪽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특별하다는 착각을 느끼게 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아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뿐 머지않아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낼 것입니다. 당신이 빠져드는 두 번째 유형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게 되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고 심지어 영웅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지요. 겉으로는 위협적이지도 않고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충분히 잘 대해주면 언젠가 보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대개의 경우엔 당신을 소모시키고 진을 뺄 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이용당했다고 느끼고 결코 원하지 않았던 태도를 보이고 말겠지요. 즉, 그들을 차갑고 무관심하게 대하다가 심하면 학대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마지막에는 당신을 망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상대방 성격의 핵심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무작정 바라는 쪽보다 이 편이 좀 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분노를 품고 있거나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입니다. 분노를 품은 사람들은 마치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쟁심과 적대감이 가득하고 호전적이지요.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마다 싸움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든 이기려 들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뭔가 잘못됐거나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기 십상입니다. 대개 학대받은 어린 시절로 인해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지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심각한 상처를 받은 나머지 어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당신의 변호사가 이렇게 호전적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친구나 연인 또는 동료가 그러하다면 절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생한 채 그들의 의도대로 따르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사람에게 당신이 지닌 목표와 포부를 얘기한다면 그는 당신의 열정을 꺾고 망쳐놓으려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하게 굴거나 경멸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자기 스스로 쉽게 좌절하는 경향을 띱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마치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듯 불안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말거든요. 이들은 무엇이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맞서지 않고 물러서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고 특별하지 못하다고 느껴왔던 거죠. 이들은 당신을 망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힘이 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불행하기에 남들에게 도움을 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남들을 도울 기력이 없고 남들을 돕지 못하기에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맙니다. 다행히 세 번째 유형, 즉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강한 신념과 유머 감각을 가진 이들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자란 이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실합니다.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났더라도 바로 회복하며 마음의 원한을 품거나 남을 어떻게든 이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또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해 줍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순수한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려 하지요. 정말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거나 상처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반드시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이들과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깨우는 한마디.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피하고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이해해주고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찾아라.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신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거나 너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기더라도 당신이 그 승리를 즐기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위협을 느끼거나 겁을 먹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논쟁하려 들지 말고 무엇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고민한 뒤에 행동합니다.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 그들이 상처를 입은 듯 행동하더라도 당신이 상처를 준 건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운을 북돋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당신 능력 밖의 일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로부터 어떤 행동과 태도를 바라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은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게 마련인데,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다. 공자. 1991년 동료 의사들과 저는 일명 마이클 랜던 전염병이라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초원의 집, bonanza 등에 출연했던 그 건장하고 정력적인 배우가 말기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 내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야 라는 공포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것입니다. 의사들과 심리치료사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전화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비극이 벌어져야만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비극을 접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평가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잡기엔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일에 쏟아온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변 사람, 부모나 멘토 또는 동시대를 살아온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신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몸져 눕는 경우에 말이지요. 그제야 자신이 읽으려 했던 책들을 마저 볼 시간조차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실상 아빠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낸 게 벌써 몇 년 전이라는 점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절대 사무실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옛 사람들의 말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지요. 저는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와 미처 화해하기 전에, 혹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기도 전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중 한 여성은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힘들어한 나머지 15년이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친척으로부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가슴속에서 따스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끼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제 삶에서 엄마를 떼어낸 건 이름뿐인 승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으로써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의대 시절 요양원에서 일할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상태가 가장 나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1층에서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남자가 있었지요. 그 사람의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한때 주 대법원의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왜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평생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그와 달리 위층에 입원한 브론스타인 씨는 늘 활기가 넘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양원에 와 있느냐고 묻자 자신의 아내가 1층에 입원해 있다고 했지요.
미국으로 이민 온 두 사람은 양복재단사와 재봉사로 함께 일했답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함께 이겨내고 자녀 셋을 자랑거리로 키워냈지요. 그러다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으며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아내의 침대를 정리해주고 아내의 몸을 씻긴 뒤 머리를 따주곤 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사람들은 왜 굳이 고생을 하냐고 말하지만 내게 뭐가 더 중요하겠나? 아내는 내 평생의 동반자였고 만약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상태였다면 아내도 내게 똑같이 해줬을 걸세. 이후 브론스타인 씨가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한때 대법원 판사였던 그 사람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었을까요? 물론 과거의 자신의 일에서 크게 성공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고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친구를 더 사귀었어야 했는데. 당신도 이미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꿀 정도로 노력할 만큼의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죽음이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질병이 당신을 찾아와 깨우침을 주는 그 순간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요? 나를 깨우는 한마디. 누군가가 죽은 뒤에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않도록 하라. 당신이 80살이 되어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어 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80살이 되었을 때 중요한 일을 모두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80살인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 당장 오늘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세요.